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값을 계속 띄우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쓰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계속 와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또 제일 높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속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가 계속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됐죠. 그래서 거래량은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났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다. 실제로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시장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당연히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진작에 꺼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고, 상품은 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뭐냐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일단 살고 싶은 사람, 일단 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상황이 19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500만 인구가 5,100만, 200만까지 늘어날 때는 계속 그랬어요.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전체 인구 중에서 특히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젊은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젊은 인구가 늘어야지만 더더군다나 주택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게 정반대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는 소득인데, 소득이 한때는 막 두 자릿수로 매년 증가했는데 이제 소득이 이제 한 자릿수가 아니라 0%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 주택 수요가 늘어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다. 세 번째는 그래도 빌려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빌린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금리잖아요. 시장 금리가 한때는 굉장히 낮은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터지니까 유동성이 뭐 그야말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싸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0%대로 금리가 떨어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고, 그건 미국 상황도 있고 우리 한국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금리도 그렇게 떨어져 있지도 않고 앞으로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원리로 보면 이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공급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는 새로운 신규 주택이 이제 분양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하는 그러한 물량이 얼마나 있느냐가 공급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내가 팔겠다가 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공급인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구가 막 줄어들고 또 고령화되고 또 거기에 소득층도 계속 줄어들어요. 또 금리는 계속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갖고 있는 집을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매물이 더 많이 증가한다. 그것이 바로 공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일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택의 어떤 공급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많이 죽어 있으니까 많이 줄어든다. 내년 줄고 후년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집값이 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원리를 보면 아직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은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역대 정부부터 해서 계속 지난 정부까지 계속 집값을 띄우려고 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고 건설 경기가 살아서, 그러면 당장 내가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아니면 당장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요 기간 동안에 적어도 경기가 살아나서 그럴듯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몰핀 주사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값을 계속 띄우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쓰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계속 와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또 제일 높은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속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가 계속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어쨌든 현재까지 계속 끌고 온 것은 이것은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서울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걸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몇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넘비오에서 나오는 PIR이라는 게 있어요. Price Income Ratio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아파트를 비교하는데 90제곱미터
아파트 90제곱미터 하면 우리가 보통 국민평형 아파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정도 아파트의 가격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가격으로 나눠줘요. 나눠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7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7배 된다는 게 뭐냐면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가계가 27년 동안 소득을 하나 쓰지도 않고 27년을 모으면 그러면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아파트라는 것이 뭐 비싼 아파트고 싼 아파트도 있을 거잖아요. 다만 사이즈는 90제곱미터다. 그리고 3.3으로 나누면 평이 되니까 그게 평균적인 우리가 국민평형 아파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한 27배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절반도 안 돼요. 비싼 도시라고 하는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도 한 15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절반보다 살짝 더 되잖아요. 연초에는 우리나라 26배고 거기가 13배였는데 거기도 약간 좀 올라서 거기 15배가 됐고 우리나라 27배가 됐는데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잘해봤자. 비싼 도시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 대비로 보면 이미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져야 된다. 실제 생각해보면 2017년 이후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집값이 서울 중심으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어떻게 단기간에 3배가 올라요. 제이만은 5년 동안 3배가 올랐다니까. 그리고 오른 다음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가 이제 끝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미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도 지금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있고 소득 수준도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금리는 금리대로 지금 높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끝났구나 해서 이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니까 집값이 떨어질만 해버린 거예요. 그게 2022년 중반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서울의 집값이 한 20%, 30%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또 경기 살리려고 너무 부동산 PF 문제가 뭐 벌어지느니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쓴 거예요. 전반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예 빚내서 집 사라 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싸게 시장금리보다 싸게 젊은이들 아니면 뭐 아이를 낳았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집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집값이 다시 떠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집값이 소득 대비로 보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비싼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PIR로 봐도 그렇고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뜬 것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GDP 대비로 현재 뭐 90%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년 전만 해도 한국은행 통계가 100%가 넘었어요. 다만 우리가 GDP 추계를 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갑자기 90%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추계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단기간에 집값이 그렇게 빠르게 상승한 것도 지금 법을 요이고 또 한 가지 PIR로 볼 때도 지나치게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높다는 것도 좀 법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 것도 지금 상당히 집값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로 많이 올라간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개선점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현재 유이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90%에서 이제 80%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현재 선거 공약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겠다. 적어도 높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627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집을 살 때에 부동산 담보대출, 그러니까 그 내가 사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금융계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거 빌리는데 6억 이상 하지 못한다. 또 일단 빌리면 6개월 이내에 뭐 입주를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놨어요. 제한을 걸면서 급속히 이제 주택 경기가 위축이 됐죠. 그래서 거래량은 뭐 거의 한 3분의 1 좀 낮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가격이 좀 오르는 지역이나 아파트도 많고 실제 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그러한 아파트도 있다. 그러한 지역도 있다. 이렇게 계속 신문 보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값은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거래를 옥죄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시장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되 다만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임대주택으로 많이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공공주택을 건설을 한다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최소한 3, 4년, 4, 5년 이상 걸리고 어쩌면 임기 내 하지도 못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믿고 사람들이 이젠 됐다 해서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존에 이미 많이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이미 세금도 많이 줄여졌고 계속해서 지금도 아직도 정부가 특례 대출, 정책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저리로 돈을 계속 빌려주고 있어요. 집사라는 정책을. 그런 것도 다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조세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세제를 OECD 국가들이 비교를 할 때 GDP 대비로 많이 비교를 해요. GDP 대비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한 평균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대비로 보면 OECD 국가보다 거의 2배 이상 다 높은데 어떻게 GDP 대비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 평균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가격 대비를 비교해야 된다니까. GDP 대비가 아니라 가격 대비 재산세를 얼마나 납부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하고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득 대비 집값이 2배 이상 높으니까. 정말 초등학교만 나와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산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재산세가 낮다, 보유세가 낮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또 뭐 1가구 1주택은 뭐 예외로 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보유세가 거의 또 더 낮고 또 더 나중에 또 양도소득세도 할 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도 또 장기 보유자는 또 뭐 80%까지 또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한 한 채로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내 지방에 내 집을 갖고 있어. 그 집을 팔고 서울로 그것도 강남에 집을 사면 똘똘한 한 채를 사면 차라리 그것은 집값이 적어도 떨어지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뻔한 거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답을. 답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1가구 1주택은 예외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이 거래세는 좀 낮춰줘야 된다. 거래세는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리어 낮춰줘야 된다.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 다만 높일 때 1가구 1주택이라고 해서 예외하면 안 된다. 모든 걸 합산해서 총액 대비 내가 주택이 몇 개냐와 상관없이 근데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50억 원이고 지방에 내가 5채, 10채를 갖고 있는데 그건 30억밖에 안 돼.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시청자분께도 여쭤보고 싶고 누가 더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아니 30억 5채 10채 갖고 있어봤자 30억밖에 되지 않는데 한 채 갖고 있는데 50억이에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냐니까. 당연히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OECD 국가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그걸 그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 뭐 젊은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출산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지. 실제로 보조금을 줘서 또 실질적으로 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돈을 빌려줘 버리면 그 젊은이들이 도리어 빚더미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더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돼버린다니까요. 전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집값만 띄워가지고 도리어 새로운 신세대가 도리어 또 새로운 집을 살려면 더 비싼 집값 때문에 도리어 더 결혼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집값이 안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4가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일자리 문제가, 두 번째 집값 문제, 세 번째 너무나 지나친 사교육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딱 꼽아라 이렇게 하면 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우라고 한번 보세요. 여우가 하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알을 낳아요? 일단 먹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둥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뭐 들어갈 살집이 있어야 내가 거기서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직장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벌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 들어가 살 집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고 젊은이들한테 왜 결혼 안 해? 왜 아이 안 낳아? 이렇게 자꾸 붙박지르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 책임입니까? 아니죠. 기성세대 책임이고 우리 정치인 책임이고 우리 정부 관료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도 하는데 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최근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도 이거 하나의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디지털 골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실제 또 공감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공통점부터 이야기하면 금이나 아니 비트코인이나 하나의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금은 한때는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보면 한 10,000년 전, 한 12,000년 전쯤에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걸 했잖아요. 농업혁명을 하면서 우리 원시 수렵 사회가 농업 사회로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문화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인구도 늘고 생산 규모도 늘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물물 교환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매개 수단이 생겼는데 거래에서 어떤 중개 매개 수단이 생겼는데 그게 화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개 껍질이었고 그러다 뭐 돈 같은 거 썼고 은 같은 거 썼고 나중에 한 5,00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보니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보관만 하면 잘게 짜길 수도 있고 훼손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또 실제 보면 이게 단순하게 중개 매개 수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에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쉽게 조그맣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다는 거고 또 이걸 갖고 있으면 미래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조개 껍질은 이게 훼손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계속 가치를 보장하는 데 굉장히 좋고 또 뿐만 아니라 생산량도 이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내년에는 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면 우리가 화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세 가지 기능을 제일 잘하는 상품화폐가 이제 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금이 이제 한때는 이제 돈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10,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제 금이 서서히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행들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정부가 돈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죠.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이건 돈이야. 뭐 해서 파운드화야 아니면 뭐 마르크화야 프랑이야 미국 달러화야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걸 가지고 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서 쓰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런 돈과 그리고 금과 일정하게 교환 비율을 정해요. 그래서 그 금과 그러한 돈과의 어떤 교환 비율대로 언제든 금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 종이 쪽지를 아니 그 동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금본위 제도인 거고 그 금본위 제도가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한동안 사용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 있던 금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쟁을 실제 하지 않고 이제 나중에 참전을 했지만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서는 뭐 연합국이든 동맹국이든 모두 다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고 실제 갖고 있던 그 금이 대부분 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금의 한 4분의 3 정도가 다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럽 통화들이 더 이상 금본위 제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944년에 브레튼 우즈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후에 어떤 통화 제도를 사용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미국 달러만 금본위 제도를 계속하자. 그리고 나머지 통화들은 어떡하냐? 미국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정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금환본위 제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는 금과 태환을 보장하고 나머지 통화들은 달러와 일정한 교환 비율을 정하면 간접적으로 미국 달러와 태환이 보장된 금과 간접적으로 태환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되다가 이게 1971년 되면 그나마 그것도 이제 끝나버려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 달러와 금과의 태환을 보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전 세계 통화가 그야말로 명목화폐가 돼버린 거예요. 법으로도 정했다 해서 법정화폐라고도 하지만 그냥 명목가치밖에 없다. 그래서 명목화폐가 돼버렸는데 그래도 사람들 돈이라고 믿고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이 퇴장이 돼가지고 더 이상 화폐 기능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상승하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명목화폐들이 이제는 금하고 교환 비율이 정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8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돈을 엄청나게 막 찍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하게 내가 금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양은 금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찍어낸 돈으로 표시된 금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해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그러다가 2008년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나의 그 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등장한 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개 중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0년에 처음 뭐 피자 2판을 뭐 비트코인 10,000개 해가지고 처음 샀다 뭐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한번 사용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화폐의 기능도 하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도 나오면서 이것이 아예 증권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그러다가 아예 이제 올해 초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등장하면서 내가 아예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면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계속 모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행정명령도 내고 이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이게 잠시 왔다가 사라질 그런 신기루라든가 아니면 사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더군다나 금과 비슷한 기능도 하면서 도리어 더 좋은 것도 많구나. 금은 앞으로 채굴을 할 것이, 보면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비트코인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이제 현재 2100만 개 중에서 100만 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도 점점 더 채굴하는 속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유용한 그런 투자 자산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실제 생각을 해보면 이 금은 이 상품화폐 시절에, 그리고 또 명목화폐 시절에도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투자 자산으로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매개 중개 수단도 좋았지만, 그래도 사실 이걸 조금씩 나누는 것도 불편하고 또 보관한다고 하는데 분실 위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위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공급도 더 많이 늘어나면 잘못하면 또 가치가 하락할 위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한 단점을 더 뛰어넘는 것이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잘게 쪼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한 개에 지금 어이구 뭐 이게 뭐 12만 불까지도 되고, 최근에 뭐 11만 몇천 불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나눠 사냐. 그렇지만 이걸 0.000 이렇게 사토시란 더 낮은 그러한 단위로 나눠서 보면 충분히 거래의 어떤 매개 수단을 쓸 수도 있고, 또 회계 단위로도 쓸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라든가 다른 통화는 계속 공급량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그러한 화폐로 표시하는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세상을 바꾸는 기술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다만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권력을 훼손하는 그러한 새로운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정체불명의 그 누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개인들이, 그냥 시장 참여하는 그 개인들이 상호 인증하는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다 사실은 개인이 만든 거예요. 개인 기업이 만들었던, 개인이 만든 건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정부의 통제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CBDC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 그래서 CBDC라고 하잖아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것만 일단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한때는 중국이 최고로 제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다 불법화 해버린 거잖아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BDC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CBDC는
정부가 발행한 거고 비트코인과 같은 것은 개인이 발행한 거고 근데 그 차이가 뭐냐 정부가 발행한 것은 그야말로 일정량을 딱 발행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전부 다 그것을 나눠줬어요. 디지털 지갑에 전부 다 쏴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정부가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기가 막힌 수단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것을 선호하는 거고 그야말로 동물농장의 돼지를 감시하고 사육하는 데 기가 막힌 수단이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아예 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입법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연준도 그것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대신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러한 암호화폐, 개인이 만든 암호화폐를 도리어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는 얼트코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3법 최근에 뭐 이렇게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더사가 만든 뭐 그러한 USDT라든가 아니면 뭐 서클사가 만든 뭐 USDC 뭐 이런 것들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이렇게 교환하는 규정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적어도 그것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태환을 보장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뭐 근본이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테더를 내가 발행해서 내가 이것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1달러만큼 내가 달러 예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1달러만큼 미국의 단기 채권을, 단기 국채를 내가 사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를 보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야말로 국채를 파는데 기가 막힌 대체 수요가 등장했으니까 이건 정말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미국 달러 패권도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또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대체하게 될까요? 저는 뭐 완전히 대체한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상 보면 상품화폐에서 명목화폐, 그리고 명목화폐에서 지금 암호화폐로 자꾸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알트코인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이 이제 화폐 기능을 점점 더 확대하게 될 거고 이미 금은 이제 화폐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오직 가치의 저장 수단,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자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화폐의 기능은 더더욱 이제 이러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이제 더 기능을 강화할 거고 또 투자 자산으로서도 굉장히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실제 지난 한 10여 년 이렇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지난 12년 동안 제가 최근에 한 자료를 봤더니 지난 12년 동안 매년 여러 가지 투자 자산 중에 뭐 비트코인, 금, 그리고 미국의 S&P 500, 그리고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 뭐 이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12년 중에 3년만 제외하고 나머지 9년은 비트코인이 단연코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고요. 제일 상승률이 높은 거예요. 금은 지난 12년 동안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은 올해 한 번밖에 없었어요. 올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금값이 지금 약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데 금은 이렇게 뭐 투자 자산으로서 다른 대체 투자 자산과 비교할 때 월등한 투자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높아지니까 앞으로 계속 높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화폐 기능도 이미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화폐 기능도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또 이러한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더 중요해질 거다. 그 이야기는 일단 양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한 유동성은 더 많이 풀려나갈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가, 또 다른 나라 정부도 지금 점점 더 나서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 기관들이 많이 또 이러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ETF가 등장하면 더더욱 또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있고 또 개인 기업들 예를 들어 스트레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비트코인 60만 개 이상 이렇게 매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자꾸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체 수가적인 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또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현재 전체 자산 중에 수은갑은 현재는 금이잖아요. 전 세계 자산을 이렇게 보면 투자 자산 중에 비트코인과 금하고 비교하면 한 금이 한 10배 정도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금의 총 가치는 한 23조 달러 정도 되고 비트코인 한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냥 10배 정도 높은데 이게 뭐 10년 정도 지나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배 정도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금값도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이게 점점 더 그 격차를 줄이다가 도리어 역전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다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한때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어디 취직하고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중산층이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끝나버렸다.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계속 추락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 또 우리 인류의 현재 거대한 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이 가만히야만 있어서 중간 정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건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많은 공부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너무 부동산만 바라보지 말고 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바라보고, 또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또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 말씀만 그냥 그대로 믿지도 말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